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설계할 때 알아둬야 되는 코드의 종류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이런 식별 코드와 그 다음에 분류 코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별 코드, 즉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식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속성을 갖는 코드예요. 우리가 식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저임을 저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사전에 등록해 놓은 어떤 저의 고유한 특성과 또 지금 집어넣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서 비교해서 나임을 확인해 달라 할 때 이런 식별 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D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코드는 분류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자, A라는 특성을 갖는 그룹, B라는 특성을 갖는 그룹, 이렇게 어떤 집단으로 클러스터링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 분류 코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외과, 내과, 정형외과 이런 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분류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지능형 시스템공학과, 그 다음에 뭐 건축공학과, 뭐 이런 공학과가 있다면 그 공학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분류가 되는 거죠. 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전자공학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예를 들면 개똥이라는 학생이 A라는 학과에 소속돼 있다라고 식별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ID 코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별 코드로 뭘 하냐면 소위 학번이라는 걸 받는데, 이 학번 안에는 학과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이미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요, 기능에 의한 분류는 아주 많은 종류의 코드 종류를 파생을 시키는데요. 일단 이제 시퀀스 코드, 순차 코드, 순서대로 쫙 이제 코드를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순차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순차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진 분류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십진수의 어떤 방법을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 분류 코드, 표의 숫자 코드, 연산 코드,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코드, 그다음 끝자리 분류 코드, 약자식 코드, 영문 숫자, 대조식 코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어떤 기능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순차 코드인데요. 여러분, 이 순차 코드는 이런 기사 시험 같은 데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어떤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코드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활용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암호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코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퀀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번호식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코드 유형이 되겠고요. 자료를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차례로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순차 코드의 장점은 단순하고 또 이해하기 쉽고 코드화가 쉬워요.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아주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순서에 따라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하는 경우에 아주 추가하기가 쉽죠. 그리고 고유한 성성이 자리 잡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자료가 적고 장기간 변동이 적은 그런
곳에서 아주 쓰임이 적합한 그런 유형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도 당연히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점으로는 항목수가 많은 경우에는 코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항목에 공통 특징이 없고 이로 인해 분류나 조작하는데 아주 적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뿐만이 아니라 코드 사이에 새로운 자료를 삽입할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코드 자체가 분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정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순차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순차 코드는 기본적으로 순차 코드의 앞에 있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번호에 일정한 간격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빈 번호에다가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완전 순차 코드의 장점은 순차 코드의 중간에 새로 발생한 코드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점과 실수로 누락시킨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미 비어있는 여분의 코드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단점은 여분의 코드를 여유 있게 둘 경우에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차 코드와 완전 순차 코드는 서로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완전 순차 코드도 순차 코드의 일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순차 코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구분 순차 코드인데요. 이거는 순차 코드긴 한데 일정한 성격을 갖는 비슷한 그런 동질성을 갖는 이런 그 코드들을 그룹으로 블록으로 묶는 겁니다. 자, 대상을 미리 공통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 놓고 각 블록 안에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블록 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블록 코드 또는 구분 순차 코드의 장점은요, 다른 코드에 비하면 적은 자릿수로 많은 그룹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예비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공통된 특성별로 분류 및 집계가 가능하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어떤 블록마다 예비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리할 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블록마다 이 예비 코드로 인해서 코드가 낭비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릿수가 길고 또 그룹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그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진 분류 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흔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류 코드 방식이죠. 도서관에서 도서를 정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코드와 대상을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를 해서 좌측에는 그룹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체계를 갖도록 하고 우측에는 십진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시 십진으로 중분류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소분류하고 그래서 대중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장서들을 뭐 문학 아니면 공학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이런 유형을 씁니다. 이런 십진 분류 코드의 장점을 보면 대량의 자료를 삽입하거나 추가가 쉽고요. 코드의 범위를 아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배열이나 집계가 아주 편합니다. 이런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갖고 있는데 행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요. 또 기계, 즉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자릿수의 길이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분류 코드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구분 뭐가 있었죠?
구분 순차 코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블록으로 해서 그룹을 나누는 그런 방식인데요. 코드화 대상 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해서 자리를 구분을 하고 최하위 자리가 개개의 대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각 자리에 각각 특정한 의미가 부여돼서 구분별 집계 등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점 같은 데서 코드를 관리할 때 이 그룹 분류 코드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룹 분류 코드 방식의 장점은 자료의 항목 구성 분류 기능이 명확하고요. 융통성이 많아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충할 때 쉽습니다. 기계 처리에 아주 적합하고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데 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그룹 분류 코드는 우리가 이제 바코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죠. 항목의 행수, 자릿수가 많아지면다는 단점은 있고요. 또 기억 공간에 대한 낭비가 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의 숫자 코드, 우리가 이제 Signification Digit Code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코드화 대상 항목에 관련된 중량, 면적, 용량, 거리, 뭐 부피, 성능 이런 물리적인 수치를 코드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항목 코드에 물리적인 수치를 넣어줌으로써 기억하기가 쉽고 같은 코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쓰는 경우가 드물죠. 그리고 코드 작성이 간단하고 자료의 추가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단점으로는 항목의 행수가 길고 분류가 어렵고요. 기계 처리가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다 이제 컴퓨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모닉 코드라고 하는 연산 코드가 있죠. 기호식 코드입니다. 코드 값을 보면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지 연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의 의미가 코드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앞에서도 이제 TV 시리즈를 얘기했죠. 일련 번호를 쭉 만들 때 코드만 보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드 작성이 간단하고 자료를 쉽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도 갖고 있는데 자릿수가 길고 분류가 어려운 그리고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 코드라고 하는 합성 코드가 있죠. 이거는 2개 이상의 코드를 조합을 해서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하나의 코드만 갖고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점을 다른 결합한 코드로 커버하는 그런 방식의 코드입니다. 코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고 각종 코드의 결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드의 자릿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 밖에 기타 코드로 끝자리 분류 코드, 필요한 분류 기능을 기존 코드로 수행하기 힘들 때 코드의 끝에 한 자리를 추가를 해서 항목을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식 코드, 관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놀릴 수 있는 기호나 문자의 약자를 코드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문 대조식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숫자식 문자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코드화 대상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한 개의 문자를 2자리 숫자로 대응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제죠.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코드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코드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에러 프리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전표, 처음에 원시 전표예요. 처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요즘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입력 폼에 의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폼에 있는 데이터를 오퍼레이터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펀칭한 그 종이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시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시 전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시 데이터가 잘못되면요, 암만 잘 처리해도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전표를 작성할 때는 알기 쉬운 코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코드북에 A는 뭐, B는 뭐라고 매칭하는 매칭표를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해요. 그리고 입력전표 서식에 색을 사용해서 구분하면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드를 이제 입력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네 가지가 있는데, 고무인을 사용하는 방식, 사전에 인쇄를 해주는 방식, 그리고 사전에 미리 구멍난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 코드 설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상당히 과거부터 사용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무인의 사용이라는 것은 코드를 손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고무인으로 이제 고무를 파서 도장처럼 이렇게 찍는 방식을 말해요. 사전 인쇄는 원시 전표에 고정된 항목의 코드를 사전에 미리 인쇄해 놓는 방식입니다. 일련 번호가 쭉 기록되어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누락되거나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천공 카드라는 건데, 천공은 뭐냐면 펀치로 구멍을 뚫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 카드에, 그러니까 종이 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구멍에다가 뭐 빛을 비추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장치로 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구멍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카드에 고정된 항목을 미리 구멍을 뚫어서 기록을 해놓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 코드 설계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설정하는 방식이죠. 이제 다 이게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인데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한 디텍션 하는 방식이죠. 디텍션을 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오류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글식 표현은 사실은 영어 표현을 해석해서 우리 한글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원어를 같이, 원문을 같이 여러분이 익혀 두셔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스크립션 에러라고 하는 오자 잘못 쓰는 거예요, 그죠? 코드를 기입할 때 하나의 문자나 숫자 같은 그런 자리를 잘못 써요. 0을 알파벳 O로 표시한다거나 숫자 1을 알파벳 L로 표시한다거나 소문자 L, 이러면 이제 오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런 거 말고도 여기 여러분 화면에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1, 2, 3, 4, 5 이렇게 써야 되는데 1, 2, 3, 4, 6 해서 한 자리에 잘못 숫자를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위 에러, 전위 에러, 트랜스포지션 에러예요.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두 자리의 문자나 코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원래 입력되어야 하는데 2, 1, 3, 4, 5 그래서 1, 2의 자리가 바뀌어서 입력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주민등록번호였다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에러가 있습니다. 이중 에러는 우리가 더블 트랜스포지션 에러라고 하는데, 전위 에러가 동시에 2개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거 우리가 이중 에러라고 합니다. 두 군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략 에러, 오미션 에러라고 하죠. 코드를 입력할 때 한 자리를 빠뜨려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1, 2, 3, 4, 5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1, 3, 4, 5 이렇게 해서 5자리 코드로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자리로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에러가 있죠. 이거는 코드를 입력할 때 한 자리를 더 끼워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5자리 코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1, 2, 3, 4, 5, 6 해서 6자리 코드를 발생을 시키면 오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에러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한 에러가 두 가지 이상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그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 없이 발생이 돼요. 자, 이와 같은 오류를 검출할 때 누가 검출하느냐 하는 검출의 주체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검출하느냐, 아니면 체크디짓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검출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검출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람이 검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원심연표에 기입된 코드를 몫이 눈으로 봐가면서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이 방식을 썼죠. 지금도 뭐 사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원시전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전문 검사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체커라고 하는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전표와 모니터 시트를 비교해가며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디짓 검사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앞에 나왔던 전체 그 코드의 값, 자릿수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체크용 숫자를 넣어줌으로써 컴퓨터에 의해서 주어진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검사 자리의 값과 원래 그 기준값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체크디짓 방식,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이 방식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민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디짓을 넣고 있는지를 한번 이따 심화학습 시간에 한번 찾아서 한번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위한 검사는 공란, 블랭크를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드를 체크한다든지 유효 범위 체크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의 종류 앞에서 뭐 공란 검사, 모드 검사, 유효 범위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공란 검사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 중에 기입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드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입력 데이터 중에 숫자로 작성해야 되는데 문자를 넣었다거나 문자로 작성해야 되는데 숫자를 넣었다거나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검사해 주는 방식이에요. 유효 범위 검사는요. 데이터 항목에 지정된 범위, 즉 최대 10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12자리를 넣었다든지 최소 7자리 이상 입력해야 되는데 6자리만 입력했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확인하는 그런 검사 방식입니다. 대조검사는요, 입력 데이터의 코드와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코드를 체크하는 거고요. 순차검사는 입력 데이터의 코드가 중복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쭉 확인하는 거죠. 합계검사, 이 합계검사는 입력 정보의 특정 데이터 항목의 합계를 미리 계산을 해놔요. 이제 계산원이 체커가 수기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입력된 정보와 함께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요. 그다음에 형식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 데이터의 항목에 숫자, 문자, 또 형식이 지정된 형식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숫자 검사는 입력된 숫자 데이터 항목에 숫자 이외의 다른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유형이 이것 말고도 지금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검사 유형이 있습니다. 균형 검사, 대차 대조표에서
예를 들면 대변, 빌린 거와 갚을 때를 합계를 비교해요.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수익과 지출이 있다 하면 수익과 지출이 서로 빼면 0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과 지출률의 합격을 각각 검사했는데 이게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크기 검사를 해요. 이것은 이제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필드에 어떤 문자의 개수가 정확한가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타당성 검사는 어떤 규정된 제한, 규약,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관련성 검사는 이제 원시 전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코드 중에서 관련된 코드가 어떤 데이터에서 데이터 항목이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 데이터라고도 하죠. A라는 항목이 B라는 항목을 참조해서 어떤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관련성을 검사를 합니다. 코드 검사는 코드 하나하나를 마스터 파일의 코드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패러디 체크를 통해서 그 코드의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에코 체크가 있어요. 이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 측에 다시 되돌려 보내서 원래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확인해 라고 보내는 방식이에요. 블록 검사는 정보 전송을 블록 단위로 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죠. 데이터 개수 검사, 이거는 컴퓨터로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와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한 결과로 나온 데이터의 개수가 같은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그다음에 이제 코드의 어떤 유지의 필요성입니다. 코드의 그 소멸이나 추가, 신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문화된 문서로 만들어진 그 규정집에 준해서 이런 코드의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합리화, 능률화, 명확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코드의 설정 기준서를 가지고 새로운 코드 체계를 설정할 때 이 코드의 설정 기준을 이 기준서에 명시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관리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코드의 설정 당시부터 코드가 추가되거나 정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어떤 이런 변경의 사유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 코드 대장에다가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코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코드 대장의 코드의 추가 등록, 정정 등록, 폐지 등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코드 대장도 만들고 코드표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드 설계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드화할 대상 항목을 결정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항목 선정, 그 다음에 관련 업무, 장래성, 중요성, 적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화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왜 쓰고 이렇게 했는지를 명확히 해서 앞에 3대 기능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코드 대상을 확인하죠. 대상 항목의 변화를 고려해서 항목의 개수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코드의 사용 범위를 결정하고, 즉 코드화할 대상이 일부인지 전체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사용 기간도 결정을 합니다. 코드를 뭐 5년 동안 쓸 건지 아니면 계속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대상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데 대상 항목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밖에 이제 코드화 방식 결정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코드화하는 목적, 범위, 기간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적합한 코드화 방식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코드 설정 기준서로 만들고 이 기준에 의해서 코드를 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드 설계 과정에서 배운 핵심적인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주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학습이 과정이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겠죠. 코드의 3대 기능, 식별, 분류, 배열 기능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설계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코드의 설계 순서를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드의 유형이 뭐 10가지 이상의 코드 유형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고 학습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